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을 잠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어두운 장면이 나타날 때 검은 영역은 얼마나 깊고 진하게 가라앉는지, 반대로 밝은 색상은 얼마나 선명하게 살아나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명암비와 또렷한 색 표현 뒤에는 거대한 진공 챔버 안에서 유리기판 위로 발광 물질을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정밀하게 증착하는 초고난도 장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도 애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전 세계 기업들은 모두 일본 캐논 토키 앞에서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금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차례를 받아야 했고 가격 역시 공급사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특정 분야를 30년 가까이 100% 가까운 수준으로 지배한 기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고 고객도 이미 확보했으며 경쟁사는 감히 추격조차 엄두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한 개 라인 가격이 1조 원을 넘나들 정도였고 사실상 원하는 가격을 부를 수 있었던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핵심 시장의 상당 부분을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한국 기업이 비슷한 성능의 장비를 약 40% 저렴하게 공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2023년에 4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후 단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 350억 원대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 직원들까지 나서 인수에 반대했던 기업,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자를 견디며 단 하나의 목표만 바라봤던 기업,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본 외에는 누구도 만들 수 없다고 여겨졌던 장비를 끝내 국산화한 기업.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세 가지 핵심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캐논 토키가 어떤 방식으로 30년 동안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존폐 위기까지 겪었던 선익 시스템이 어떤 기술과 결단으로 그 벽에 균열을 냈는지 추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를 넘어 노트북과 태블릿 가격,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OLED와 증착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프리미엄 TV를 알아보다 보면 OLED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디스플레이 화면은 결국 수많은 작은 화소가 모여 형성됩니다. 기존 LCD는 뒤쪽에 있는 백라이트가 계속 켜진 상태에서 색 필터를 통과시켜 영상을 구현합니다. 따라서 검은색 화면을 표시해도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회색빛이 남게 됩니다. 반면 OLED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각각의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검은색을 표현할 때는 해당 화소를 완전히 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깊고 진한 검은색이 구현됩니다. 우리가 OLED 화면에서 느끼는 강렬한 색감 역시 이러한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화소가 직접 빛을 내기 위해서는 특수 유기 재료를 유리 기판 위에 극도로 얇고 정밀하게 입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증착이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진공 상태를 만든 거대한 챔버 안에서 유기물을 가열하여 기체 상태로 만든 뒤 그것이 유리 표면에 내려앉아 매우 얇은 막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OLED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정 가운데 하나이며 이를 담당하는 장비가 바로 증착기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스텐실 기법을 떠올리면 됩니다. 원하는 모양의 구멍이 뚫린 얇은 판을 종이에 밀착한 뒤 그 위에 스프레이를 뿌리면 구멍 모양 그대로 그림이 남습니다. OLED 증착도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화소 형태의 미세한 구멍이 뚫린 금속 마스크를 유리기판에 정확히 밀착시키고 그 위로 유기물 기체를 통과시켜 원하는 위치에만 발광 물질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와 유리가 완벽하게 정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
색이 번지거나 화소 위치가 어긋나 전체 화면 품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바로 이 정밀도가 캐논 토키의 30년 독점 비결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속 마스크와 기판을 정밀하게 맞추는 작업을 얼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 넘어야 했던 기준은 오차오 마이크로미터 이내, 일부 구간은 2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을 수십 가닥으로 나눈 수준의 굵기와 비슷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조차 어려운 세계에서 오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밀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던 기업은 오랫동안 일본의 캐논 토키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세계 곳곳에 뛰어난 기술 기업이 많은데 왜 아무도 30년 동안 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사용되는 유리기판이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말하는 세대는 성능이 아니라 기판 크기를 의미합니다. 초기 OLED 생산은 스마트폰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6세대 기판의 크기는 대략 가로 1.5m, 세로 1.85m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 같은 대형 제품에도 OLED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화면이 커질수록 작은 기판으로는 생산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패널 수가 적어 원가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8.6세대 기판입니다. 이 기판의 크기는 가로 2290mm, 세로 2620mm에 달합니다. 6세대와 비교하면 면적이 2배 이상 확대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더 많은 패널을 생산할 수 있어 제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판이 커질수록 정밀 제어 난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유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 세로가 2m를 훌쩍 넘는 거대한 유리판은 스스로의 무게만으로도 미세하게 처지고 흔들립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대한 기판 위에서 머리카락 수십 분의 1 수준의 오차 범위 안에 마스크 구멍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지진으로 흔들리는 방 안에서 가느다란 실을 흔들리는 바늘귀에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많은 장비 업체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캐논 토키의 독점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고성능화되고 대형화될수록 생산 장비는 더욱 어려워졌고 그 어려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일본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점은 기술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격 결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캐논 토키가 공급한 8.6세대 OLED 증착 장비는 한 개 생산 라인 기준으로 대략 1조 원 안팎,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언급될 정도의 초고가 장비였습니다. 그럼에도 패널 제조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또 하나의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 애플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은 부품과 생산 공정을 선택할 때 극도로 신중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방식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시대부터 캐논 토키 장비를 통해 생산된 패널을 선호한다는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삼성이든 LG든 애플의 패널을 공급하려면 결국 캐논 토키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기업이 뛰어난 성능의 장비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애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설비로 생산한 패널은 애플 공급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캐논 토키는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든 고객이 떠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상적인 사례로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정 회사의 기계를 구매했는데 오직 그 회사가 판매하는 정품, 부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다른 업체 제품을 장착하는 순간 장비가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그 정품 부품 가격은 지나치게 비쌉니다. 그래도 사용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기계를 계속 운용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야 합니다.
당시 캐논 토키와 애플이 형성한 시장 구조가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패널 제조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대안을 찾을 수 없었고 그 비용은 결국 패널 생산 원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독점 구조는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익 시스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2009년 무렵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 동아엘텍을 이끌던 박재규 회장은 선익 시스템 인수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선익 시스템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적자가 누적되며 자본이 바닥을 드러냈고 사실상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회사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으며 잘못하면 모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한 핵심 임원은 끝까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주변 평가도 냉혹했습니다. 무모한 결정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재규 회장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OLED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며 그 중심에 있는 증착 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업이 엄청난 가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손실보다 미래 시장 선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모든 반대를 감수하고 인수를 강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30년 동안 이어진 산업 질서를 흔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렸다고 곧바로 수확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수 이후에도 회사는 다시 적자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경영진을 교체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3년 안에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재규 회장은 정반대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연구진이 흔들리지 않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았고 연구개발 자금도 꾸준히 투입했습니다. 그 인내는 결국 첫 번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LG 디스플레이와 협력해 스마트폰용 6세대 OLED 양산 라인에 적용되는 증착기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은 의미가 컸습니다. 캐논 토키가 사실상 전부를 장악하던 시장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6세대 양산용 OLED 증착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일본의 캐논 토키와 한국의 선익 시스템 단 두 곳만 남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 혁신을 이야기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천재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등장해 모든 것을 바꿔놓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선익 시스템이 가진 진짜 무기는 단번에 상황을 뒤집는 기발한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도 한 분야를 끝까지 파고든 집요함이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적자를 견디고 핵심 연구 인력을 지켜내고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기술부터 준비했던 끈질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준비가 이후 엄청난 기회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기회의 이름은 8.6세대였습니다. 2021년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혹독한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패널 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중단하면서 선익 시스템 역시 수주가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선익 시스템은 LG 디스플레이와 다시 손을 맞잡습니다. 이번 목표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8.6 세대 OLED 증착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거대한 유리기판, 즉 길이가 2m를 넘는 대형 기판 위에서 이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는 초고난도 과제였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프컷 방식과 수평 증착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의외로 명확합니다. 하프컷은 거대한 유리기판을 증착 전에 절반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크기가 줄어들면
처짐과 흔들림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수평 증착은 유리를 세워두지 않고 평평하게 눕힌 상태에서 공정을 진행하는 기술입니다. 세워두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변형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아예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기술을 결합해 대형 기판의 처짐 문제를 억제하면서도 정밀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공동 연구 끝에 선익 시스템은 캐논 토키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인 8.6세대 증착기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 성공이 곧 시장 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캐논 토키 장비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면서 그 부담이 애플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비 비용 증가는 결국 맥북과 아이패드 생산 원가 상승으로 연결됐습니다. 독점 구조가 계속 유지될수록 애플 역시 불리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LG 디스플레이가 선익 시스템 장비에 성능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2023년 4월 애플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선익 시스템의 8.6세대 증착 장비 사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 처음으로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일조차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애플이 일본 독점 장비 외에 한국 중소기업의 설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선익 시스템 장비로 생산된 패널도 정식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캐논 토키는 왜 가격을 낮추지 않았을까요? 시장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 답은 캐논 토키가 오랜 세월 구축해온 판매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턴키 방식입니다. 턴키는 말 그대로 열쇠만 돌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형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장비 본체뿐 아니라 주변 설비까지 한 회사가 전부 묶어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캐논 토키는 증착 장비만 판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기판 이송 설비와 진공 통로 시스템 등 각종 부속 장비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고객이 한번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품 하나를 바꾸는 일조차 결국 캐논 토키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 말하는 종속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캐논 토키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을 시스템 안에 묶어두는 판매 구조 역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높은 가격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익 시스템과 국내 장비 기업들은 정반대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회사가 책임지는 대신 각 분야 전문 기업들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선익 시스템은 증착기 본체를 담당했고 유리 이송 장비는 국내 전문 업체인 아바코가 맡았습니다. 진공 챔버 역시 여러 국내 장비 기업이 분담해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한국형 공급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한 기업이 모든 장비를 묶어 판매하는 구조와 달리 여러 업체가 참여하자 가격 협상 여지가 생겼고 전체 구축 비용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패널 제조사들은 캐논 토키 단일 시스템을 도입할 때보다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기업들이 구축한 패키지 방식은 캐논 토키 시스템과 비교해 2천억 원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낮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장비를 개별적으로 발주할 수 있게 되면서 공장의 상황과 투자 계획에 맞춰 생산 라인을 훨씬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일본 한 업체의 시스템에 의존하던 패널 제조사들은 마침내 새로운 선택지를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30년 독점 체제가 흔들린 진짜 이유였습니다. 가격 경쟁만으로 승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점을 떠받치던 구조 자체를 한국 기업들의 협업 네트워크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역전의 드라마는 한국 산업계에서 처음 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 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며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갔습니다. 거대한 기술 장벽과 마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손실을 감수하며 기술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점에 판을 뒤집습니다. 선익 시스템의 사례 역시 그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 기업의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이 반복해서 보여준 저력의 연장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이 실제 숫자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제부터가 가장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선익 시스템은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매출 624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40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락의 신호가 아니라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크게 뛰어오르기 위해 몸을 낮추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6세대 증착기를 포함한 주요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2024년 선익 시스템은 영업이익 7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졌던 적자의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발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2025년 2분기, 불과 석 달 동안 선익 시스템이 거둔 영업이익은 자료 기준으로 348억 원에서 374억 원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불과 1년 전에는 1년 내내 벌어야 했던 금액을 이제는 한 분기 만에 넘어서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360%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때 적자에 시달리며 조직 내부가 흔들리던 기업이 단 2년 만에 분기마다 수백억 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변화의 결실은 주주들에게도 돌아갔습니다. 실적이 급성장하자 선익 시스템은 주당 1,000원, 총 88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모회사인 동아일텍 역시 배당 정책에 나섰습니다. 20년 넘게 한 분야를 파고들며 버텨온 시간들이 마침내 성과로 되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시장판도 변화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8.6세대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캐논 토키가 확보한 공급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투입되는 2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선익 시스템은 단계별 수주를 합산해 총 4대 규모를 확보하며 공급 수량 기준으로 일본 경쟁사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사실상 100%에 가까웠던 일본의 독점 지위가 차세대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의해 추월당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하던 강자가 자신이 만든 무대에서 후발 주자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는 장면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익 시스템의 진짜 경쟁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애플과 메타, 그리고 삼성까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안경입니다. 이러한 기기는 화면을 눈 가까이에 배치하기 때문에 화소 간격이 눈에 띄어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화면 위에 그물망이 씌워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손톱 크기 정도의 작은 패널 안에 엄청난 수의 화소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유리 기판이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 위에 OLED를 직접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올레도스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분야에서 선익 시스템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0mm 웨이퍼 기반 장비 시장을 기준으로 선익 시스템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캐논 토키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기업이 차세대 시장에서는 오히려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지금까지 축적한 증착 기술을 디스플레이 산업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핵심 후보로 불리는 이 태양전지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선익 시스템의 증착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력이 또 다른 미래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단순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에 가두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매출 상당 부분이 특정 해외 고객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만약 핵심 고객의 투자 계획이 변경되거나 경영 환경이 악화된다면 회사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도 안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반드시 관리해야 할 과제가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기업들의 경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가격과도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동안 OLED는 높은 장비 가격 때문에 주로 스마트폰 같은 소형 제품에 먼저 적용됐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처럼 화면이 큰 제품에 적용하기에는 제조 비용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익 시스템이 장비 가격을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낮추면서 대형 OLED 생산 비용도 함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비용이 줄어들면 패널 가격이 낮아집니다. 패널 가격이 내려가면 그 패널을 사용하는 노트북과 태블릿 역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캐논 토키의 독점 체제가 계속 유지됐다면 차세대 OLED 제품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표를 달고 출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익 시스템의 도전이 전 세계 IT 기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일본 장비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장비 공급을 늦추게 되면 생산 라인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설비를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산업의 운명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증착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기업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하나 더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주권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산 직전까지 몰렸던 작은 기업은 어떻게 30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독점 구조를 흔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단 한 번의 화려한 기술 혁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미래를 믿고 결정을 내린 용기, 20년 가까운 적자 속에서도 핵심 인재를 지켜낸 끈기, 그리고 일본 기업이 구축한 독점 구조를 한국 기업들의 협력 체계로 무너뜨린 전략, 이 세 가지가 만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간 집념이 거대한 성벽에 균열을 냈고 마침내 그 위에 깃발을 꽂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30년 동안 유지되던 시장 질서를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뒤집어버린 과정이었을까요? 아니면 20년 적자를 견디며 기술 개발을 이어간 끈기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조용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어떤 산업을 다뤄보면 좋을지도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산업과 기술의 이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